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오늘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 김광현 선수의 스플리터에 앞서 이야기를 해볼 선수는 조시 린드블럼입니다. 1987년생으로 2008년 2라운드 지명을 받고 다저스에 입단한 린드블럼은 1988년생으로 2006년 전체 7순위 지명을 받고 다저스에 입단한 커쇼와 절친이 됩니다. 린드블럼이 커쇼보다 한 살 더 많은데 2년 늦게 입단한 건 대학에서 3년을 보내고 왔기 때문입니다. 봉사활동도 함께 다닌 둘은 커쇼가 2008년, 린드블럼이 2011년에 데뷔합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는 커쇼와 달리 린드블럼은 선발로 뛰지 못했고 불펜에서도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는데요. 2014년 오클랜드 트리플 A에서 6점대 평균 자책점을 찍은 린드블럼은 한국행을 결심하고 롯데에 입단합니다. 롯데와 결별한 린드블럼은 2017년 피츠버그로 건너가 메이저리그 재도전을 노렸지만 트리플 A에서 4점대에 그친 후 이번에는 두산에 입단합니다. 그리고 두산에서 2년간 최고의 활약을 하고 3년 912만 5천 달러 계약으로 메이저리그 복귀에 성공합니다. 대부분 최저 연봉 투수들인 미러키 선발진을 감안하면 린드블럼은 애리조나 메릴 켈리처럼 5선발을 사실상 보장받은 상황입니다. 린드블럼의 성공은 랩소도 장비를 통해 회전수, 회전축, 회전 효율 연구를 한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린드블럼을 달라지게 만든 건 2015년 롯데 시절 이용호 불펜 코치에게 전수받은 스플리터였습니다. 지난해 린드블럼의 스태티즈 기록을 보면 13.2%의 구사율을 보인 린드블럼의 스플리터는 피안타율 1할 9푼으로 린드블럼이 던진 포심,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스플리터 6가지 구종 중 피안타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린드블럼이 체인지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스플리터를 장착했다는 것, 그리고 스플리터를 장착하고도 체인지업을 계속 던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종 분류를 어떻게 하시나요? 구종 분류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커터라 불리는 컷 패스트볼을 패스트볼로 분류해야 할지 변화구로 분류해야 할지 또 메이저리그 해설자들이 스플리터를 왜 체인지업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따라서 저는 바이오 메카닉 피칭 이론의 구종 분류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이오 메카닉 피칭 이론은 공이 릴리스되는 시점에서 손목의 모양에 따라 속구류, 브레이킹 볼류, 스플리터류, 스크루볼류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공이 뿌려지는 시점에서 손목이 홈플레이트를 향해 정면으로 있으면 속구류, 홈플레이트를 향해 손날이 정면으로 있으면 브레이킹 볼류, 손목이 브레이킹 볼과 반대 방향으로 꺾임으로써 손날이 이루 쪽을 향해 있으면 스크루 볼류, 손목은 속구류와 같지만 손가락이 벌려져 있으면 스플리터류인데요. 이 분류에 따르면 커터는 커브 슬라이더와 같은 브레이킹 볼로 분류가 되고 서클 체인지업과 싱커는 스크루 분류에 들어갑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서클 체인지업과 스플리터를 묶어 체인지업으로 부르는 경우는 두 구종이 체인지 오브 페이스, 속도 조절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공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메이저리그 역사를 보면 1960년대는 샌디 코펙스가 이끈 커브의 시대, 1970년대는 스티브 칼튼과 밥 깁슨이 이끈 슬라이더의 시대, 1980년대는 마이크 스캇과 브루스 수터가 이끈 스플리터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는 스플리터가 서클 체인지업으로 대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스플리터 그립을 한번 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손가락을 최대한 벌려주면 팔뚝 쪽에 상당히 무리가 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팔꿈치에 더 위험한 공도 슬라이더가 아니라 스플리터인데요. 존 스몰츠가 팔꿈치 수술을 3번이나 받은 것도 스플리터의 영향이 컸습니다. 부상에 대한 위험성과 함께 서클 체인지업의 완성본을 들고 나타난 투수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등장하면서 스플리터의 시대는 가고 서클 체인지업의 시대가 옵니다. 이에 스플리터는 로저 클레멘스와 커트 실링의 손끝 그리고 일본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투수들은 모두 부상 위험성이 덜한 서클 체인지업을 던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에도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서클 체인지업은 감으로 던져야 하는 공이라고 합니다. 그 타고난 감이 없으면 배우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과거의 박찬호 그리고 클레이튼 커쇼가 서클 체인지업을 장착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실패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클 체인지업은 손이 너무 큰 투수들은 던지기 어려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손이 작은 편이면 서클, 손이 커서 손가락을 크게 벌려줄 수 있으면 스플리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ET처럼 긴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던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서클 체인지업을 그렇게 잘 던진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반면 류현진 선수는 윤성민 선수의 원심 슬라이더도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손이 작은 편인데다 그 특유의 감이 최고다 보니까 최고의 서클 체인지업을 던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반대로 서클을 포기하고 스플리터를 던지는 투수들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템파베이 타일러 글래스나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리스 아처 트레이드를 통해 오스틴 메도스와 함께 템파베이로 건너온 글래스나우는 2m 3cm의 큰 키와 평균 97마일의 무시무시한 구위를 자랑합니다. 작년 첫 7경기에서 6승 1.47을 기록하면서 사이 영상 선두에 나섰다가 부상으로 넉 달을 빠지고 불펜 투수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다행히 토미존 수술 없이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글래스나우는 당장 올해 사이 영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투수입니다. 글래스나우는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랩소도 기반의 피칭 아카데미, 드라이브 라인의 개조를 통해 달라진 대표적인 투수인데요. 올해 한 가지 변화를 더 시도한다고 합니다. 바로 서클 체인지업을 포기하고 스플리터를 장착한다는 선언입니다. 글래스나우가 서클 체인지업을 포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래스나우는 서클 체인지업을 던질 때 포심을 던질 때와 같은 백스핀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줄지 몰라도 서클의 횡적인 변화 없이 포심처럼 밋밋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서클의 역회전을 주려면 사이드 스핀을 추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체인지업을 던질 때 팔의 각도를 낮춰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체인지업을 던질 때 팔의 각도가 패스트볼과 차이나게 되면 체인지업의 정체는 탄로나게 됩니다. 결국 글래스나우는 이런저런 시도 끝에 자신의 메카닉상 서클 체인지업에 사이드 스핀을 넣는 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글래스나우가 올해부터는 스플리터를 던지기로 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김광현 선수는 왜 서클이 아니라 스플리터를 선택하게 된 걸까요?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글래스나우와 같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즉 김광현 선수의 메카닉으로는 우타자의 바깥쪽으로 달아나는 사이드 스핀을 만들어내는데 더 유용한 공이 서클 체인지업보다는 스플리터였던 겁니다. 스플리터는 메이저리그에서 피안타율이 가장 낮고 헛스윙률이 가장 높은 공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선수들이 스플리터를 던져야겠죠. 하지만 지난해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던진 공을 보면 슬라이더가 18.4%, 커브가 10.6%, 체인지업이 11.1%인 반면 스플리터는 1.4%에 불과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스플리터를 던지는 투수가 많지 않은 건 서클 체인지업이라는 더 안전한 대용품이 있는 데다가 스플리터를 마스터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플리터의 피안타율이 낮게 나오고 헛스윙률이 높은 이유도 타자들이 스플리터를 적게 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속도 조절용 공이 필요한 김광현 선수 입장에서는 서클 체인지업이 아니라면 스플리터라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어제 영상에서 저는 김광현 선수의 커브는 슬라이더 대비 무려 15마일의 구속차를 보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구속차가 많이 나는 게 왜 좋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급의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커브도 던지는데 그 커브의 제구와 변화가 정상급이라면 커브와 슬라이더는 구속차가 나지 않을수록 더 위력적일 겁니다. 구속이 비슷한데 궤적이 다르면 타자들을 큰 혼란으로 몰고 갈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많은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슬라이더와 함께 일반 커브보다 더 빠른 너클 커브를 던집니다. 반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커브라면 그런데도 던질 수밖에 없다면 큰 구속 차이를 보임으로써 슬라이더와 같은 타이밍에 때려낼 수 없는 공이어야 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 커브는 제가 류현진 선수가 그레인키를 본받아 60마일대 커브를 더 많이 던져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의 대역대를 아래로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스프링 캠프를 통해 해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세 번째 구종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커브가 세 번째 구종으로 간택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투수가 되려면 체인지업류의 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커쇼나 클루버 같은 선수는 체인지업 없이도 대성공을 거뒀지만 그런 투수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27일에 올린 샌디에고 예이츠 그리고 김광현이라는 글에서 김광현 선수가 샌디에고로 가서 스플리터의 대가인 예이츠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한 바 있는데요. 김광현 선수가 커브를 끝내고 스플리터에 도전하는 단계가 된다면 김광현 선수 역시 메이저리그에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광현 선수에게도 이런 성장을 기대하는 건 너무 큰 욕심일까요? 저와 함께 김광현 선수의 도전을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